이번 강의는 초등학교 못가 나머지 CT 교육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못가 나머지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물론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를 이제 기반으로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못과 나머지입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요. 못과 나머지인데 역시 CT 교육입니다.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여러분들이 CT 교육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는 표현을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살짝 바꿔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것은 인간 지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1950년부터 시작됐고 튜링에 의해서 머신은 생각할 수 있는가 그거였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대학원에서 주로 이제 박사과정에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키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또는 코딩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저는 이제 컨텐츠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CT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과연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 그거는 인간 지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공지능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CT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컴퓨팅 교육 또는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결국은 문제 해결이죠. 그렇죠? 시스템 설계, 기본 컴퓨팅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행동 이해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지능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의이고 분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에 관련된 거 제가 4번으로 놨습니다만 모델링, 시스템, 컴퓨팅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어떤 입장인가 여러분들은 이거는 최적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또 되겠지만 시스템 싱킹이라든지 컴퓨테이셔널 이런 측면으로 이제 활용이 될 것입니다. 물론 유럽 학자 시각에서 일부 학자들 시각에서는 디컴포지션 또는 abstraction, generalization, evaluation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주로 이야기하는 algorithmic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교육 환경이나 교육 패턴이 바뀌었을 적에 당연히 질문이 바뀌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온 책도 있지만은 핵심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뒤에 참고 문헌에다가 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속적인 사고와 탐구를 자극하는 핵심 질문이란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하고 토론과 논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현행 교육에서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해당 단원 학습 기간에 질문이 반복되어야 되고 타당한 근거와 증거를 요구하고 대답은 이해 깊이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은 개인별
그렇죠. 차도 있지만은 시기에 따라서. 그렇죠. 4월 달에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5월 달에도 동일한 주제를 다뤘을 적에 학생은 대답에 대한 깊이가 틀려진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못과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 무한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이 못과 나머지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다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컴퓨팅, 그 다음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그리스, 이 시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강의가 약간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계속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지금 이제 아까 이거를 할 적에 제가 다시 한번 보지만은 오늘은 이제 못과 나머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못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고 핵심 질문은 무엇이고 핵심 개념 요소는 무엇이고 이것이 이제 도입된 시기는 언제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주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못과 나머지입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학생들한테 요구를 하지요. 얘들아, 우리 못과 나머지 구해보자. 7하고 3을 주겠죠. 그렇죠? 7하고 3을 가지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7하고 3을 가지고 못과 나머지를 해보자. 그러면 자, 얘들아, 7은 몫이 얼마인가요? 2, 3은 6,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는 1이다. 이래서 이거를 몫이라고 하고 나머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용도는 가분수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분수가 3분의 7이 있단다. 얘들아, 이거를 대분수로 바꿔보아라. 네, 선생님. 이거는요, 3분의 7은 아까 했듯이요, 못과 나머지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2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학생들이 가분수를 이제 대분수로 고치는데 궁극적으로 못과 나머지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다가 저는 이거를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럼 이게 왜 못과 나머지가 최적화 알고리즘일까요? 이거는 사각형에 대한 분해입니다. 지금 옆에 그림도 있지만은요. 여기가 7이고 한 변이 여기가 3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거의 명령어는 뭐냐면 이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분해하여라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사각형은 크기가 정수예요. 1, 2, 3 이런 정수들입니다. 이런 정수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분해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은 뭐가 되겠어요? 개수가 제일 많은 경우는 언제이냐? 3, 7이 21이죠. 그렇죠? 21이 그러니까 전부 다 1로 자른 거죠. 그렇죠? 이게 최대예요. 이게 최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기 동원되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제일 작게 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몇 개냐는 거예요. 그게 몇 개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작게 정사각형으로 분할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즉, 그 알고리즘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3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3으로 나누죠. 그렇죠? 그러면은 3을 7로 나누면은 2개가 떨어지죠. 그렇죠? 1개, 2개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건 3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얘가 얼마죠? 1이잖아요. 1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몇 개로 자를 수 있어요? 최소가 되는 것은 정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소예요. 그리고 이거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말하는 대분수 2와 3분의 1에서 이 2가 뜻하는 게 뭐냐면 큰 것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제일 큰 거의 개수가 2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3, 분모에 있는 3이 뜻하는 거는요. 뭐냐면은 제일 작은 거 3개를 뜻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최적화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지요.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 초등학교에서는 이거를 대분수로 바꿔야지 되기 때문에
도형의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야 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요 숫자와 요 숫자가 나와서 대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 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못가 나머지를 가지고 세 개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13하고 30을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30하고 요번에는 여기다가 쓸게요. 30하고 그렇죠. 13 여기다 쓸게요. 30하고 13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못가 나머지 시행합니다. 그럼 30은 자, 몫이 2가 되고 13이니까 그렇죠. 2 곱하기 13에 나머지 4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13은 연속되는 거예요. 몫이 얼마예요? 4, 3, 12. 그 다음에 곱하기 4, 나머지는 얼마죠? 1이죠. 그 다음에 자, 4는 여기 1이 있죠? 몫이 얼마예요? 4가 되고 플러스 0입니다. 자, 이게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용한 13분의 30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30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죠? 2와 2 플러스 13분의 4죠. 그러면 그걸 이용하려면 13분의 4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분수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3을 처리하는 건 어디 있어요? 여기 못가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죠? 2 더하기 그렇죠? 3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연속된 분수로 물론 이제 초등에서 다루지는 않지요. 그래서 초등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분자를 1로 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한다면은 물론 초등에서는 처음에 끝나죠. 그렇죠? 2와 그래서 뭐 13분의 4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될 때까지 나가는 거죠. 그 가치는 왜 그런 거예요? 두 수의 우리끼리 얘기해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바로 0 우에 있는 이 녀석입니다. 즉 최대 공약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형태이고 사실은 이렇게 연분수로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그러나 초등에서는 이와 같은 과학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없고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는 거로 그렇죠. 그러니까 7분의 3처럼 이렇게 대분수로 끝나는 형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못가 나머지는 초등에서 대분수로 옮겨가는 거지만은 뭐라고요?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알고리즘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분해하는 데 있어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가장 적게 하는 알고리즘을 내놔라 한 겁니다. 그게 못가 나머지이고요. 그러면 정사각형들이 뭔데요? 그건 그렇죠. 정사각형의 개수가 바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13하고 30을 이게 13이고 30이라는 직사각형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3을 가지고 두 개로 잘라주죠. 큰 게 두 개 나와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요. 그 다음에는 몇 개 나와요? 4개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30 곱하기 13이라는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분류할 적에 3가지가 나오고 몇 개의 정사각형으로서 제일 작게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입니다. 9개로 가장 작게 분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최적화 알고리즘은 언제 나왔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스 고전기로 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한테 수학자 히파수스의 업적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수를 2, 13, 30을 쓰지만 이 당시에는 선분의 길이가 수입니다.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분의 길이입니다. 수 그러면 선분의 길이에요. 선분의 길이. 자, 그럼 이제 정오각형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히파수스 입장에서는 히파수 잘 보세요. 히파수스는 우리는 두 수에다가 목과 나머지를 하는 거죠. 지금은 용어가 그렇죠. 그럼 옛날에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고전기에는 두 선분에다가 목과 나머지를 도입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히파수스는 정오각형을 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오각형에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각선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선분과 이 선분에다가 목과 나머지를 시행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외견상으로 보겠지만 여기까지가 요만큼이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몫은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숫자를 이렇게 쓸게요. 따라서 B는 먼저 몫이 1이고 그렇죠? 요게 A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A로 했고 요거는 B로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나오게. 나머지는 요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R이라고 할게요. R0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R0예요. 자, 그럼 요번에는 A가 있고 자, 또 역시 몫이 나올 거예요. 여기 R0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A라고 하는 것은 외견상으로 여러분 색깔 바꾸겠습니다. A는 사실은 이거죠. 그렇죠? 제가 색깔을 바꿔서 그리면 얘가 A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요거죠. 요거를 요거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 색깔 바꾸면 또 요 길이하고 또 뭐가 같아? 요거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요만큼이 되거든요. 그럼 본질은 뭐예요? 제가 다 지우고 들어갑니다. 본질이 뭐냐? 여러분 눈치챘어요. 본질이 뭐냐면 이거의 목과 나머지 아까 A하고 이거 B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의 목과 나머지의 본질은 이제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뭐하고예요?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정오각형의 목과 나머지로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눈치챘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의 또 목과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무한히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구지식으로 쓴다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자, 몫이 1이었죠. 그 다음에 얘를 R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R0를 어떻게 들어가요? R0라고 하는 것은 또 몫이 1이고 R1이 되고 R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림을 보지만은 정오각형을 계속 연결하면은 이런 별 모양이 무한계가 된다는 걸 알죠? 그 뜻이 뭐예요? 목과 나머지가 드디어 무한으로 가는 그런 두 선분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오각형을 최초로 작도한 사람은 히파수스입니다. 우리 학계에서. 그럼 이 친구가 한 일은 뭐냐 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 오각형 작도하려고 하는 거기에 끝인 것이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두 수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두 선분의 목과 나머지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사건이 크게 벌어집니다. 자, 우리의 두 수의 목과 나머지라면 아까도 봤죠. A분의 B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A분의 B 구하겠습니다. 그럼 A가 있고요. 아까 목과 나머지 했잖아요. 1 곱하기 A에다가 더하기 R0입니다. 아까 여러 개로 얘는 어떻게 되죠? 1과 여기는 없어지고 A분의 R0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거를 써먹으려면 이걸 뒤집어줘야 되죠. R0분의 뭐가 돼야 돼요? A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R0분의 R0 여기다 쓸게요. R0분의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R0분의 R1인데 밑에 거 써먹으려면 뒤집어야 되죠. R1분의 R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계속 연결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눈치챘지요? 제가 여기다가 이쁘게 써드릴게요. 그래서 히파수스는 자신이 최초로 작도한 정오각형의 A와 B 대각선에다가 목과 나머지를 연속해서 집어넣었더니 1 더하기 이와 같은 목과 나머지가 무한히 간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정오각형의 인류문화적 가치입니다. 물론 초등에서 오각형 나올 수는 있지요. 그러면 그 정오각형의 인류문화적 가치는 고전기 그리스 시대 때 히파수스, 피타고라스 학파의 멤버예요. 이 양반이 바로 이것이
유한으로 끝나지 않고 무한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율은 뭐가 된 거예요? 이게 무리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자, 이 값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자, 히파수스는, 자, 당시의 그리스인들은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죠. x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야? 이것도 뭐가 되는 거? 이것도 x가 되잖아요. 자, 양변을 x 곱합니다. 그럼 지금 노테이션을 쓰는 거죠. x제곱은 1 더하기 뭐가, 여기 x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되잖아요. 옮겨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죠. 이때 물론 이건 비율이니까 선분의 비율이니까 양수만 필요하죠. 여러분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쓰면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1.618이라고 하는 대략 x 이퀄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고 하는 무리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즉 못과 나머지의 본질은 무한에 대한 발견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무한에 대한 거의 최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이거하고 이제 루트 2가 먼저냐 이게 먼저냐 하는 것이 이제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히파수스는 루트 2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얘네들이 못과 나머지를 시행하면 무한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이미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는 숫자에다가 못과 나머지를 하지만 이때는 선분의 길이에다가 못과 나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못과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대각선의 길이죠. 그렇죠? 이 대각선의 길이에다가 요 한 변과,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정사각형이 있다. 그러면 이 변과 이 대각선의 못과 나머지를 한다. 그런 뜻이고요. 루트 2는. 그 다음에 이거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는 뭐예요? 정오각형에서 아까 제가 이거 A라 그랬죠? 이걸 B라 그랬죠? 이걸 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다가 이제 못과 나머지를 시행하고 우리 인류는 유리수가 아닌 무한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한의 최초의 발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못과 나머지의 인류 문화적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젠가 이제 제가 한 번쯤은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은 그럼 정오각형이 세계 정말 최초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과연 도입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기원전 2000년경에 고 바빌로니아인들이 화강암으로 조각한 건데 여러분 눈치챘지요? 그렇죠? 원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이죠? 그렇죠? 원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이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대각선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 구조에 의해서 다시 요 안이 요거죠. 다시 요 안이 또 정오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비례식 같은 것은 아직 발견은 안 됐지만 이미 정오각형을 대각선을 통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와 같은 우리의 문화유산은 이슬람 1000년으로 넘어가서 이슬람으로 넘어가서 이슬람 건축 디자인에서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특히 자미 모스크임 이스파한에서도 정오각형 구조는 많이 쓰이고 이슬람에서 정오각형은 인간을 뜻합니다. 자, 뿐만 아니죠.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중세를 떠나서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유럽 여행을 일부러 했어요. 이런 디자인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정오각형을 디자인으로 한 성당에서 찍은 겁니다. 성당에서 찍은 거예요. 이것도 이 정오각형 안에 또 오각형이 들어온다는 것을 바깥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구현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앞으로 여행을 할 적에는 이런 디자인적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많이 가져보세요. 그래서 노틀담 성당을 제가 간 이유가 바로 이런 디자인 구조 때문에 이제 제가 방문을 했지요.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그리스 고전기입니다. 물론 그리스 고전기에 있었던 기록들은 상당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 시대로 오면서 드디어 유클리드가 기원전 300년경에 집대성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또 이제 못과 나머지에 대한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계속해야 돼요. 분명히 이 못과 나머지는 단순히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상당히 많이 응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알렉산드로스가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바빌론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열병에 걸립니다. 이제 그리고 죽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거에 대한 책은 제가 또 한번 다음 기회에 소개를 합니다. 헬레니즘 시대를 다뤄야 되니까요. 자, 후계자가 없었어요.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태어나지만 그 부인이 녹산네가 저 우즈베키스탄 여자입니다. 나중에 아들 태어나지만 그때는 늦지요. 그건 독살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친할머니까지 다 독살 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휘하에 있던 장군에 의해서 그 넓은 영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가 거의 5,000km에 달하는 영토가 마케도니아 출신의 장군들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논아갖게 되고 지배를 하죠. 물론 우리가 최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집트 지역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죠. 이제 마케도니아 출신 프톨레마이오스가 여기를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해서 계속해서 강권으로 갈 수는 없죠. 자, 문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는 19세기에 들어옵니다. 문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왕가의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한테 돈을 대줍니다. 많은 학자들한테 예술가들도 포함해서 어쨌든 우리는 수학과학자들한테 정말 많은 돈을 대주고 우리는 이때 과학은 철학으로부터 분리되고요. 고대 과학의 황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좀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요. 이제 사실은 그 고대 과학의 황금 시대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마케도니아 출신의 장군이 융화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 장군들, 이 알렉산드로스가 원정을 하면서 어디까지 간 거야?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정말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한 호기심이죠. 그렇죠. 그걸 분리켰고 지식의 축척을 갖고 온 거잖아요. 사실은 원정, 전쟁은 물론 네거티브한 것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파지티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출신의 왕가들이죠.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재정적 후원을 합니다. 그럼 발전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그냥 막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되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다가 도서관을 짓거든요. 그 다음에 약 40만 권의 책을 비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많은 학자들을 모여들게 해요. 대표적인 학자가 유클리드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여행할 필요 없잖아요. 다 모여들었잖아요. 왕가에서 장려하지요. 정말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지요. 많은 책들이 있지요. 많은 최고의 학자들이 다 모여 있지요.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과학의 황금 시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레니즘 시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받아보는 거죠. 자, 물론 오늘은 못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리스타르쿠스입니다. 아리스타르쿠스. 제가 레퍼런스에도 달아놨지만 이분의 책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리스타르쿠스는 뭐로 유명한 사람이냐면요. 그 중학교 과학책에 나와요. 지금 이게 해, 달, 지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달부터 지구까지 거리하고 지구하고 태양까지의 거리가 이게 몇 배 될까? 돼서 보통 이제 저 녀석이 18배에서 한 20배 된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당시에 사인 3도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타쿠스는 사인 3도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18분의 1, 그 다음에 20분의 1 이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측량, 그렇죠? 각에 대한 측량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근사값을 구하는 프로세스가 나오잖아요. 이 프로세스에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두 수의 못과 나머지를 시행합니다. 그럼 못과 나머지 쫙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아까 봤죠? 이런 못과 나머지를 쫙 썼다는 얘기는 주어진 비율을 연분수로 쭉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이 숫자가 복잡하니까 아리스타쿠스는 이 시점에서 요만큼만 씁니다. 요만큼만 써요.
요만큼만 써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거의 근사값이에요. 여러분, 무리수에 대한 근사값만 근사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스타쿠스가 이 복잡한 수를 못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순화한 숫자를 써가지고 어쨌든 최종 결론은 지구부터 달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지구보다 태양까지의 거리가 대략 18배에서 20배 정도 멀다라고 하는 결론을 헬레니즘 시대에 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헬레니즘 시대 때 과학에서 어떤 발전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물론 제가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를 할 것입니다. 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8분의 21 못과 나머지죠. 그렇죠? 물론 연속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클리드 입장에서 기원전 300년경 유클리드 입장에서 8분의 21이라고 하는 것을 못과 나머지 쓰면 이거죠. 물론 초등에서는 딱 한 번만 쓰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썼다는 얘기는 주어진 숫자를 연분수로 나타내는 거죠. 자, 제가 2강에서 단위 분수를 가지고 고대 이집트인들의 방법을 썼죠. 자, 여기다가 1하고 8을 씁니다. 그래서 반배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2배 한다든지 한 다음에 21을 결정하죠. 21보다 제일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2의 거듭제곱 5 남죠. 이제 5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2의 거듭제곱 4죠. 그 다음에 뭐 남아요? 그 다음에 1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이미 끝났죠. 그렇죠? 2와 2분의 1과 또 뭐가 되는 거예요? 8분의 1이죠. 이렇게 쓰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사실 정말 가치 있어요. 이거는 기원전 거의 한 2000년에서 3000전의 얘기고, 이 방법은 그리스 고전기니까 대략 기원전 500에서 기원전 300년 그 사이에 어떤 우리 인간의 과학적 접근 방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한테 못과 나머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포스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튜링입니다. 알렌 튜링이죠. 천재 수학자 알렌 튜링. 여러분들이 지금 인공지능 1950년에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마인드라는 학회지 첫 줄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알렌 튜링이죠. 이 양반이 한 업적 중에서 바로 암호에 대한 해독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독일의 어떤 그렇죠? 이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포스터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RSA 알고리즘이죠. 그렇죠? 리베스트 샤미르 아델만 알고리즘에서 첫 자를 따온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는 거죠. 이거는 못과 나머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RS 알고리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못과 나머지. 오늘 강의의 주제가 못과 나머지죠. 이제 현대사회에서 그렇죠? 현대사회에서 암호 체계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용사회의 근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RSA 알고리즘에서 못과 나머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8분의 13의 못과 나머지를 시행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강의에 실험이란 용어를 쓸게요. 좋아요. 못과 나머지 하면 되죠. 그쵸? 13은 그쵸? 하면 되겠죠. 몫이 1이고 곱하기 8 나머지가 5죠. 그쵸? 그러면 8은 다시 몫이 1이고 5 하면 나머지가 3이네요. 안 끝나네요. 5는 또 어떻게 돼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네요. 할 수 없네. 안 끝나네요. 3은 1 곱하기 2이고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죠. 이제 끝날 수가 있네요. 2는 2 곱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몫이 11112가 되죠. 그래서 몫만 쓸게요. 11112가 되죠. 그럼 이거를 이 문제의 본질이 왜
최적화 이론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8이 되고 이게 13이 되는 거죠. 이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나누는 방법은 큰 게 하나, 둘, 셋, 넷, 두 개잖아. 바로 이거예요.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입니다.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이죠. 그러면 정사각형이 한 개짜리가 큰 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 자르고 여기 두 개 자르고 세 개 자르고 네 개 자르고 그 다음에 맨 끝에는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죠. 그렇죠? 두 개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8분의 13의 목과 나머지 디자인이다 부른 것입니다. 이거 제 방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제작한 겁니다. 물론 독창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목과 나머지를 어디다 정의를 했을까요? 1997년에 메이스를 비롯한 요 세 사람이 폭스바겐의 비트를 디자인합니다. 이건 이제 공개된 거예요. 이거는 얼마를 뜻할 거예요? 아까 제가 8하고 13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건 20일입니다. 즉 요거는 13분의 21의 목과 나머지 디자인입니다. 이게 13분의 21의 목과 나머지 디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사각형이 아까보다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랬죠? 여기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조그만 거 두 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조그만 거 두 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은 이 1의 개수가 무한으로 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그 아이디어는 기원전 300년경 유클리드의 아이디어에서 오는 이거예요. 유클리드는 기원전 300년경에 정사각형을 먼저 작도하고 절반을 나눠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도형을 그리면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으로 확장되죠. 됐죠? 확장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양반은 대각선을 긋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을 그어요. 여기서 대각선 그을 때 조심해야 돼요. 수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요게 수직으로 만나는 대각선을 그어요. 요게 수직으로요. 그러면 얘기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요. 여기 만났죠? 요거 정사각형이에요. 여기 만났죠? 요거 정사각형. 만났죠? 정사각형. 만났죠? 정사각형. 그래서 이렇게 무한으로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아까 그 비율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비율 보여드렸죠? 그래서 높이를 1이라고 하면 이 길이는 뭐였어요? 아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고 불렀죠. 여러분들은 이걸 황금비라고 부르는데 언제 한번 이런 강의 기회가 있었으면 황금비라는 얘기는 1800년대에 유럽에서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의 정복전쟁이 정말 끔찍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유클리드는 Extreme and Mean Ratio라고 불렀지 황금비라는 용어를 절대 안 썼어요. 그렇게 쓸만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름답다고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골든 레이쇼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이건 소유권 문제예요. 이게 과연 아프리카에 소유권이 있느냐 아니면은 고대 그리스에 있는 소유권에 있느냐고. 그다음에 황금비란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뭐예요? 일부 학자들이 고대 그리스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Extreme and Mean Ratio입니다. 이게 거의 한 1400년대, 1500년대까지도 계속 쓰였어요. 그러다가 1700년, 1800년에 오면서 황금비라고 하는 골든 레이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뭐 파르테논 신전에 황금비가 있다라고 맨날 우리 수학 교육자들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에는 절대 황금비가 없어요.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속은 거예요. 수학 교육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지극히 유럽 문화적 시각에서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편견에서 나온 특별한 이름입니다.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디자인 얘기 좀 계속 가자. 아까는 이제
폭스바겐 비트를 얘기했었죠. 그렇죠? 고전에는 제 방에 있는 책꽂이를 얘기를 했었죠. 물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건축가 루크루비지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활용을 합니다만 여러분 갖고 있는 신용카드예요. 이 신용카드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건 모는 종이 이거 제가 작동한 겁니다. 제가 갖고 있던 UMS 카드예요. 여기다가 카피해요. 그럼 이 안에는 분명히 정사각형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콤파스 끄면 뭐가 만들어져요? 정사각형이 만들어지지. 그럼 반 잘라요. 그 대각선으로 해서 돌리면 거의 끝에 떨어지죠.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황금사각형 모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용카드예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신용카드는 그리스 고전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이전에 쿠푸왕의 피라미드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그에 관한 논문들을 계속 썼었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리스 고전기서부터 히파수스서부터 정오각형이죠. 정오각형의 목과 나머지 사물이 여러분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죠. 그렇죠? 자, 이거 프로그래밍 지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렇죠. 목과 나머지죠. 그렇죠. 최적화를 했죠.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나누는 거. 당연히 프로그래밍 해야 되겠죠. 우리의 핵심 질문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얘들아 대분수로 고쳐봐.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3분의 17을 대분수로 고쳐봐. 6분의 17을 대분수로 고쳐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질은 뭐예요? 직사각형을 분해했을 적에 어떻게 하면 정사각형의 개수를 가장 작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게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교재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그러면 목과 나머지는 과연 그리스 고전기나 헬레니즘에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었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잖아요. 폭스바겐 비틀 돌아다니는 거 봤죠. 그렇죠? 당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RSA 알고리즘이죠. 그렇죠? 공개키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도 써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목과 나머지란 무엇인가요? 단순히 대분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특히 역사적 관점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학생들한테 어떤 그 알고리즘 지도를 좋아요. 정보교과라는 말 쓴다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목과 나머지가 단순히 프로그래밍의 어떤 샘플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의 가치가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수법 형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좋아요. 인공지능 시대 좋아요. 인간지능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교육 환경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바뀐다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그럼 교수학습 방법 바뀌어도 인공지능 아니라 제3지능이 이제 좀 있으면 또 들어오겠지만 제3지능이 들어와도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책을 철학적 관점에서 요건 디자인 측면에서 여러분 이 책을 갖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프리츠는 그거 히파수스에 대한 그 배경이고 최고의 저널에서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아까 아리스타쿠스 이 양반 좀 과학적 헬레니즘 시대의 과학을 좀 알아야 되겠고 오늘 이제 그리스 역사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리스 고전기와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왜 헬레니즘 시대에 과학이 발전을 했는가를 간략하게 얘기했죠. 핵심 질문책 이 책을 좀 사보시지요. 그래서 핵심 질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 CT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꾸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를 어떻게 다뤄요? 지금 제4차 산업혁명, 팬데믹, 그 다음에 알파고. 그거는
교육적 이론의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냥 동네 꼬마들한테, 동네 아이들한테 그냥 재미로 해주는 얘기지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도대체 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정통 책을 또는 논문을 통해서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